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큰 일을 앞둔 날이면 꼭 영화 같은 꿈을 꿉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격한 꿈인데 그 꿈을 꾸고 일어나면 늘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과거의 일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저를 후회에 빠뜨리곤 하지요. 아들이 결혼하는 날도 밤늦게까지 뒤척이다가 아주 옛날 꿈들을 꿨습니다. 꿈에서 온갖 괴로운 일을 다 겪다가 일어나니 새벽, 아이는 아직 곤히 잠들어 있더라고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을 차려 함께 밥을 먹고 아이는 며느리를 데리고 식장으로 바로 오겠다며 먼저 나갔습니다. 아빠, 늦지 마셔. 양복에 넥타이 잘 매고 이따 봐요. 이따 만나. 너도 조심하고, 응? 조심은? 그럼 이따 만나요. 저를 닮아서 그런지 말 수가 없는 아들은 퉁명스럽게 대답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아들을 내보내고 저도 준비를 했지요. 35인 아들은 제게 온 지 25년 만에 자기 가정을 꾸리겠다며 결혼을 하겠다 하더군요. 아마 이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개차반 인생을 살고 있었겠지요. 갑자기 다양한 생각과 울컥한 마음이 몰려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른 준비를 하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예쁜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한쪽 구석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혔지요. 가족이 하나도 없다는 며느리 때문에 혼주석도 패백도 부모님 인사도 다 생략한 결혼식이었지만 아들이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것 자체로 행복했습니다. 제 지인이라 봐야 과거 나쁜 짓 할 때 만났던 형들을 다 빼고 지난 20여 년간 막노동과 장사를 하며 만난 사람 몇이라 결혼식장은 몹시 조촐했습니다. 살짝 쓸쓸한 결혼식장 풍경에 아들에게 좀 미안하기도 했지만 이런 일상조차도 사실 저에게는 사치였으니까요.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결혼식장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던 그때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 빠른 걸음으로 식장 안으로 들어와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이 왜 여기에? 25년 전 10살 된 아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온 후에 사라졌던 아내였습니다. 이 결혼 당장 중지시켜. 이 결혼 시키면 당신 죽어. 그러면서 아내는 막무가내로 식장에 장식된 것들을 집어던지며 깽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고 아들이 놀란 얼굴로 뛰어와 아내의 팔을 잡더라고요. 시끄러운 소리에 신부 대기실에 있던 며느리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며느리가 제 아내에게 한 한마디 말을 듣고 그대로 얼음처럼 굳어있다가 푹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흘러가는 영화 같은 순간, 그걸 주마등이라고 한다지요. 그 순간 저 역시 지난 시간이 한없이 길게 흘러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쓰러져 정신을 잃는 것은 찰나였겠지만 지난 55년간의 시간이 차례대로 눈앞에 펼쳐졌다 사라지고 다시 펼쳐졌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간이라는 게 무서운 모양입니다. 뭔가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는데 그냥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저의 젊은 시절은 말 그대로 쓰레기였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 빼고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일이란 나쁜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나쁜 일이라는 건 참 꼬리가 긴 술래와도 같아서 약간의 여지라도 남기면 어김없이 다시 달려들어 함께 놀자고 하더라고요. 바쁜 부모님은 무관심했고 제게 관심을 가져주는 동네 형들이랑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저는 사회에서 말하는 문제야, 탈선아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웠죠. 깡패가 되었고 사기꾼과 도박꾼이 되었으며 강도의 도둑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절 버리고 20대 중반이 되자 빨간 줄 득득 그어진 흔적만이 절 증명하더라고요. 전과자에게 일할 기회를 열어주는 곳은 많이 없었습니다. 어쩌겠어요. 또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야죠. 그러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건 30 중반에 어디선가 나타난 10살짜리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여자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제 아들이라며 덜컥 놓고 가더라고요. 어디 술집에서 만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는 형의 여자친구였던 것 같기도 한데 여자 얼굴은 도저히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데리고 온 아이는 한눈에 제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나이 때 부모님의 무관심에 공허하게 멍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딱 그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살면서 처음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누가 얼음 가득한 드럼통의 물을 머리 위에서 바로 쏟아붓는 느낌이었지요. 그날부터 저는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만들지 않겠다 다짐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물론 당시 함께 살고 있던 아내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아이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고 아이 앞에 놓아주는 밥그릇 한 번 순하게 놓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고 저희가 싸우니 아이가 눈치를 보는 날이 늘었습니다. 저도 잘한 건 없죠. 아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할 때마다 제가 아직은 아니라고 미뤘는데 어느 날 10살 된 아이가 떡 나타나 제게 아빠라고 하니 아내로서는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개차반의 이기적인 놈이었어서 모든 것이 제 위주로 돌아갈 때였거든요. 그거 하나 이해 못하냐? 어쨌거나 내 피 섞였으니 우리 아이다 라며 아내를 구박하고 괴롭히면서 엄마 노릇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자꾸만 밖으로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내를 이해하고 좀 더 다독여줬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는 아내를 구박하고 학대하는 걸로 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아내에게 손을 대는 일이 잦아졌고 아내는 점점 더 가정과 멀어졌습니다. 집에 안 들어온 날도 있었고 제가 눈이 뒤집혀 아내를 찾으러 밖으로 돌아다니는 날도 허다해졌죠.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어느 날 말없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구박을 하고 욕을 하고 괴롭혀도 늘 집에 밥은 있었고 김치라도 해놓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아내가 없어지니 내가 또 뭔가 큰 잘못을 했구나. 내 인생에 중요한 걸 또 잃고 말았구나라는 현실 타격이 확 저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후회를 할 땐 늦었죠. 아내의 행방은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고 저는 그렇게 10살 된 아들과 우두커니 남겨졌습니다. 살갑게 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밥 굶기는 일은 없었던 아내였기에 당장 아들의 밥부터 문제가 되었죠. 저의 어린 시절처럼 혼자 라면 끓여 먹다 화상 입고 찬밥 먹다 체하는 그런 삶을 물려줄 수는 없었어요. 악착같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백반집 주인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아들에게 하루 2끼 식사, 점심과 저녁만 좀 챙겨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매월 돈을 드릴게요. 제 아들 밥만 좀. 하지만 제가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알고 있는 백반집 주인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몇 번씩 아들을 데리고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이 드셨는지 마지못해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년, 4년, 5년이 지나도록 아들은 그 집 백반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나중에는 그 백반집 주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나한텐 손자나 다름없어. 돈 주지 마. 사실 몇 년 전부터 돈 안 받고 싶었는데 당신을 믿을 수가 있었어야지. 그런데 이제 그쪽도 정신 차린 게 분명한 것 같으니 돈 가져오지 말라고 하라는 거야. 어차피 밥 한두 끼 해먹이는 거, 그거 뭐 밥집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돈을 받아 받기는. 돈 주지 마. 이미 몇 년 전부터 받았던 돈은 내가 따로 모아놨어. 나중에 애 커서 목돈 필요하면 그때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실하게 살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잃었지만 아들을 얻었죠. 그 이후로 제 생에 없을 줄 알았던 평범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가끔 외식이 있고 여름 휴가가 있고 함께 놀러가는 휴일이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요.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생각도 했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장가를 가서 떠나면 참 외롭겠다는 두려움도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저한테만 빠른 거지 아들에게는 빠른 게 아니었지요. 평범하게 대학도 가고 직장 생활도 하던 녀석이라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다가오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려고요. 어? 벌써? 벌써 결혼하게? 그래도 좀 더 네 인생 살다 결혼하지. 아, 아빠, 저 35이에요. 뭐?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럼요, 35인데 결혼해야죠. 늦은 건 아니지만 이른 것도 아니에요. 그제야 제가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아왔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는 차분차분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는 아이가 저한테 며느리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궁금하다 못해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아빠가 부끄럽냐? 왜 네 여자친구 한 번은 안 보여줘? 조만간 결혼할 거라며 상견례도 해야 되고 그 전에 한번 얼굴은 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들이 몹시 곤란한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여자친구가 천에 고아예요. 뭐? 부모님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단 말이야? 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빠 만나는 게 좀 미안하고 좀 그렇대요. 아니, 뭐가 미안해? 그게 뭐 자기 잘못이냐? 부모가 없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인데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살았겠냐? 잘말 말고 얼굴 한번 보여줘. 제 말을 듣고 아들은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날짜를 잡고 며느리가 될 아이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는 차분하고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저한테도 깍듯이 아버님, 아버님이라고는 하지만 어쩐지 그 표정이나 느낌이 처연하고 싸늘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없이 고생을 많이 했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아이가 밝은 느낌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안쓰러운 마음을 자꾸만 가지고 아이를 보다 보니 제가 조금 더 잘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홀 시아버지가 잘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이러쿵저러쿵 참견 안 하고 알아서들 하게 두는 것, 그게 잘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딱 전셋집 하나 할 돈만 긁어 모아 마련해주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한테도 그랬죠.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글쎄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저 그날 기억해요. 저희 엄마가 덜렁 아빠 집 앞에 저 놓고 가면서 앞으로 여기가 네 집이고 너는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다시는 엄마 찾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그때 생각나거든요. 사실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아빠가 나는 너 같은 거 모른다 하면서 쫓아낼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그런데 아빠 저 너무나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눈물이 너무 나서 제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 세월 정말 후회 안 되는 순간이 없지만 아이를 받아들이고 제가 정신 차리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제가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넉넉하게 키우지는 못했지만 저와 다르게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준 아들이 너무 고마울 뿐이었죠. 그러면서 글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듣고는 너무 놀라서 어안이다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때까지 혼자 저 키우면서 고생하셨는데 처음 몇 년이라도 같이 사는 거 어떠냐고. 응? 같이 살자고? 네, 아빠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그 얘기 듣고 말렸거든요. 홀 시어머니보다 더 힘든 게 홀 시아버지라는데 살기 힘들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부모님이 없어서 사실 어른이랑 같이 사는 거 좋다면서 아버지도 아들 며느리랑 사시면 식사라도 좀 더 챙기실 수 있지 않겠냐고.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이죠. 사실 아들이 없는 삶도 삶이지만 혼자서 지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외롭고 쓸쓸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쌀쌀맞고 정없어 보이던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고맙고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신혼인데 너희끼리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내가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같이 살고 싶으시네.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이런 거 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며느리가 먼저 생각하게 하고 아빠 혼자 외로울 거라는 거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굉장히 생각이 깊네. 누가 요즘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겠어? 그러게요. 저도 생각 못한 거를 미리 이렇게 말해주고 고마운 사람이네요. 그래, 많이 고맙다. 많이 고마워. 그렇게 며느리의 의견대로 저는 아들과 함께 살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집은 아들과 며느리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해주기로 하고 저는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도 주변에서는 제 이름으로 재산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아들이랑 며느리가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바뀔 애들이면 그냥 거기까지가 내 팔자인가 보다라는 생각 말이죠. 살림살이 마련도 그냥 며느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냥 아이들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모든 걸 다 아이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저는 그저 아이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결혼 전날은 마음이 이래저래 싱숭생숭했는지 온갖 생각이 머리를 휘저 새벽녘까지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했던 수많은 나쁜 짓들이 생각나고 사라진 아내도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참 며느리 예뻐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아이를 낳고 싶어 했던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그 집으로 이사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살면서 혹시 서로 불편할 일은 없을까? 내가 괜찮은 시아버지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설치고 식장으로 가는데 아내가 나타나며 그 사달이 벌어진 거였죠. 번쩍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절 보고 있었습니다. 예식은? 아들이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감정에 복받친 듯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결혼을 망쳐서 아이가 화가 났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비가 돼서 자식놈 제일 행복할 날을 망쳤다는 게 죽을 만큼 괴롭더라고요. 그런 한편 아내가 나타난 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서 그런가 꿈이랑 뒤섞여 그런가 판단이 안 되던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멍해지더라고요. 너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야. 지금 남의 집 잔치에 양잿물을 뿌려도 유분수지. 네가 지금 그러고도 뻔뻔하게 내 앞에 나타나?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아내를 한 대 치고 싶다는 생각이 밀려들던 그때 아내가 한 한마디 말에 저는 그제야 제가 기절하기 직전 며느리에게 들었던 마지막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안개처럼 희미하게 남아있는 기억이고 그나마도 어지러움과 섞여 선명하지 않았지만 분명 그 단어는 기억이 났습니다. 잠깐만. 아까 며느리가 그 애가 당신을 보고 분명 엄마라고 했는데? 맞아. 딸이야. 혹시 내 아이야? 아내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저한테 처음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며느리와 10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어린 여자가 왜 네가 좋다고 결혼하겠냐라고 놀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저와 함께 살겠다고 했을 때 어린데 참 어른스럽구나, 좋은 아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25년 전에 아내가 집을 나갔으니 그 즈음 태어났으면 제 아이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제 주변의 모든 풍광이 산산조각이 나서 뾰족한 형태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득해지더라고요. 몸의 기운이 쭉 빠지면서 저도 모르게 침대에 스며들듯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해준 얘기는 더 기막힌 것들이었습니다. 얘기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나 너무 힘들었어.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정작 내 아이는 생기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아이가 10살짜리. 그것도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래, 그때는 내가 너무 생각도 짧고 아는 것도 없었어. 꼭 한번 사과는 하고 싶었어.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밖에 나가서 놀기 시작했어.
나쁜 짓이라는 게 참 한번 빠지면 한도 끝도 없더라. 뒤늦은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춤추고 도박하고 이래저래 놀다 보니 사실 남자도 몇 명 만나게 됐어. 당신한테 말 안 했지만 그때 나는 살짝 정신이 나간 것 같이 놀았어. 어차피 가정이라는 거에 미련도 없었고 남편이 밖에서 애까지 낳아서 데리고 오는 마당에 될 대로 되라라는 심정이었거든. 그런데 덜컥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너무 무섭더라. 그 아이가 당신의 아이가 아닌 게 확실한데 그 집에서 낳고 키울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떠난 거야. 그래서 무작정 집을 나간 거야? 말도 없이?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그때 당신한테 말하면 날 죽일 것 같았거든. 일단 마음에 안 들면 물건부터 집어던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다른 남자 아이 가졌다. 나 낳아서 키울 거다 얘기를 하겠어. 그래서 도망쳤어. 미혼모로 아이 낳고 키우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크면서 아빠의 존재를 자꾸만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나 솔직히 저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르거든. 함께 살았던 당신을 얘기해주는 수밖에 없었어. 나도 몰랐는데 아마 저 아이가 수소문해서 당신을 몇 번 찾아갔었나 봐. 그리고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버리고 아빠는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고. 아내가 얘기해준 말은 제 가슴에 가시처럼 와서 콕콕 박혔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들 하나 예뻐하며 귀하게 생각해서 잘 키우고 있더라. 너 그 사람을 찾아갔었어? 네가 그 앞에 나타났어? 아니,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 나랑 나이 차이 좀 나는 오빠도 있던데? 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좀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완전히 아들 바보라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 밥 굶는 거 무서워서 동네 백반집에 밥 좀 달라고 해서 밥 한 번 안 굶기고 키웠대. 나랑 엄마랑은 밥이 없어서 라면을 물에 불려 이틀 3일 나눠 먹은 적도 있었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아들 밥 안 굶기려고 동네 백반집에 부탁하면서 그렇게 키웠더라. 나 좀 분해,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그냥 이미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 하지 마. 내가 더 잘할게. 응? 엄마 엄청 맞고 살았다며. 그래서 나 지키려고 도망 나왔다며. 그랬던 인간이 자기 아들 물고 빨며 열심히 사는 척. 너무 가증스러워. 꼴 보기 싫어. 분해. 나 너무 분해, 엄마. 얘, 그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 대체 거기는 왜 찾아간 거야? 아니, 어떻게 찾아간 거야? 그 집 아들, 내 오빠겠지? 대학도 나왔대.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하더라. 뒷바라지 엄청 열심히 했나 봐. 지 딸은 공장 다니면서 돈 버느라 손가락이 다 얼었는데 아들은 대학도 보냈더라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그랬어. 너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싶으면 해. 엄마가 어떡하든 뒷바라지 해줄게. 응? 아니, 필요 없어. 나 어떡하든 복수할 거야. 지난 인생 짜증나고 억울해서 못 살겠어. 그렇게 딸은 저에 대한 복수의 마음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당신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네 딸이다 하고 돈이나 좀 뜯어낼 줄 알았어. 그러면 그때 돼서 나도 당신 앞에 나타나 지난 회포와 한을 풀려고 했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이가 내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거야. 백방으로 아이를 찾았고 아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나조차도 몰랐어. 그런데 얼마 전에 나타나서는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년 만에 나타나서 덥석 결혼부터 한다는 얘기가 뭐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했더니 그제서야 아이가 그러더라. 엄마, 드디어 내 복수가 시작됐어. 그게 무슨 소리야? 복수라니? 내 오빠라는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 집에서는 내 존재도 모르잖아. 그 두 사람 철저하게 파멸시킬 거야. 그게 내 목적이야. 아내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그때서야 사실 그 사람이 네 아빠가 아니다. 그 당시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나 솔직히 네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 그 사람은 절대 네 아빠가 아니고 아빠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고 말해주었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그런다고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아?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복수 못하게 하려고. 이미 늦었어. 나는 결혼식 날짜를 잡았고 이 두 사람 조만간 내 손에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그제서야 아내는 딸이 정말로 나쁜 마음을 먹고 저와 아들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딸을 살인자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떡하든 말려보려 했지만 그렇게 선언하듯 말 한마디 던지고 사라져버린 후 또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즈음 저랑 아들도 새 신혼집 마련하면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라 예전에 살던 집에서 벗어난 상황이었거든요. 옛 주소를 찾아와 저를 수소문했지만 제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차에 전국에 있는 예식장 전화번호마다 다 전화를 해서 자기 딸 이름 대고 혹시 그때 예약한 사람이 있는지를 수소문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예식장으로 찾아온 거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채 그냥 망연자실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며느리는 제 아이가 아닌 게 확실했어요. 저랑은 너무나 많은 것이 다르고 결정적으로 그 즈음에 제 아내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저희 집에 온 다음부터 저희는 한 번도 부부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고 제 자식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고 집을 나갔던 거였고요. 그런데 아빠가 누구인 줄을 모르니 제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다며 뒤늦게 저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딸이 그 정도까지 자기 아빠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에 불탈 줄은 몰랐어. 아마 자라면서 너무너무 쌓인 게 많았나 봐. 그리고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한 아빠가 아들한테는 그렇게 지극정성이고 열심히 삶을 사는 거 보고 더 삐뚤어진 복수의 마음을 불태웠던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솔직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저는 아내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모든 일의 시작은 저였으니까요. 제가 조금 더 성실하게 젊은 시절을 살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저 아들에게 미안하고 아내와 아내의 딸에게 죄스러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분노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그저 제가 지나온 세월이 원망스럽고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네 딸 좀 만나고 싶은데 그래도 해명은 해야 할 거 아냐? 그랬더니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자기도 딸의 행방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그 난리가 난 후 펄펄 뛰는 딸에게
아내가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했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도 제가 밖에서 데리고 온 아이고 10살 때 집으로 들어와 그때부터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던 거라는 말과 함께 정말로 그 당시에 저와 부부 생활을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아빠라는 사실을 간절하게 얘기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키워왔던 모든 분노의 마음이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된 아내의 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쫓아가려고 했지만 제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가고 하객들도 난리가 나고 특히 제 아들이 저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 자기도 어영부영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행방을 잃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해명했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여러 인생을 망쳤어. 그러면서 제 아들한테 가장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병실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제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기억해요, 아줌마. 아내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자기도 그때는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다며 아들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몹시 처연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이해를 한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정말 몰랐네요. 미안해. 어린 너한테도 못할 짓을 했는데 이렇게 커서도 상처 줘서 미안하다. 그 얘기를 들으며 아들이 쓸쓸한 얼굴을 하는데 정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아내의 딸이 그렇게 분노에 가득 찬 세월을 보내게 한 것도, 아들의 결혼이 이런 식으로 망쳐진 것도, 뒤늦게 나타난 아내가 저한테 힘들었던 세월을 토로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저로부터 시작된 일이니까요. 아내는 제게 미안하단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아들과 단둘이 남아버렸죠. 며느리는 끝끝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하든 며느리를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1년 정도 지난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홀로 세상을 등진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정황과 남겨진 흔적들을 토대로 경찰이 얘기해주는 걸 듣고 온 아들이 3일 밤낮을 대성통곡하며 우는 걸 들었거든요. 그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은 허수아비처럼 서로 대화도 없이 한 집에서 먹고 자기만 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들에게 또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때는 제가 아들 곁을 떠나 주려고요. 저 같은 아빠 없는 게 아들에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들 역시 일부러 저를 피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저랑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아주 기계적이고 일상적인 대화를 할 뿐이에요. 얼마 전 아내의 부고도 들려왔습니다. 딸이 스스로 세상을 저버렸다는 경찰의 소식을 들은 후 지병이 악화돼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도 차마 장례식장도 가지 못하는 제 신세가 너무나 한심하고 슬펐지만 다 제 죗값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아들만 이상한 생각하지 않고 살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아들마저 잘못되면
저는 정말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인생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미련 없이 아들을 떠나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이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